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개혁은 모두 쉽지 않습니다. 노동개혁 더욱더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래도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를 하면서 뭔가 실마리가 풀리나 기대를 했었는데 재계가 임금과 해고와 관련해서 노동계의 유연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계도 다시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대타협을 해달라고 하지만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팽팽하게 평행선만 그리고 있어 걱정인데요. 오늘 금요기획은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의 쟁점 그리고 대타협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 증시 어떻게 끝났나요? 네, 일단 금요일 주시장 굉장히 분위기 안 좋게 끝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1900선이 깨져서 188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예. 사실 분위기가 지난주만 해도 이제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좀 주춤하더니 금요일 날 다시 또 급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4% 굉장히 좀 낙폭이 심한 모습을 보였고 650포인트에 끝나면서 거래소가 거의 한 1.5%, 코스닥이 4%, 그래서 아마 현재 열려있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가장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나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말에 미국 고용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 고용이 좋아져도 악재고 안 좋아져도 악재인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 데이터가 이제 좋아지면 미국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많이 뽑는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제 추구 전략을 빨리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되고 반대로 또 고용이 좀 부진하면은 아마 9월이나 10월에는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되면 또 연말에 할 거라는 게 불확실성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이게 이제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은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불확실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시아 증시가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했는데 유독 이런 악재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가 좀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오늘까지 쉬죠? 네, 중국은 이제 지금 약간 정치적인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오늘까지는 움직임이 없고요. 다음 주에 아마 이번 주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 17일에 현지 시간으로 아마 FOMC가 열리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불확실성이라는 게 조금 더 불확실하느냐 아니면 조금 덜 불확실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가겠군요. 차라리 이제 언제 한다, 어떻게 할 것이다를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시장이 이제 악재를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꼭 이번에 해야 되느냐, 좀 더 뒤에 해야 되느냐,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올 것이다,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다다음 주 한 수목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잠재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럼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이 다 하락을 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제 한 3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은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 매도 규모는 그래도 좀 1, 2천억 팔다가 270억이면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이 앞서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거래소 외국인 매도에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한 740억 원 정도 주식을 팔면서 오늘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닥 쪽의 외국인 매도가 좀 더 시장 대비 좀 많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 양시장 다 좋지는 않았는데 중성지가 많은 코스닥의 분위기를 좀 더 안 좋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업종이나 종목별로 봐도 그다지 좋았던 것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눈에 띄는 것들 좀 알려주시죠. 이제 양시장이 다 빠졌기 때문에 좋았던 것보다는 누가 더 빠졌냐가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제 양쪽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제약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유력 제약 업체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금융위원회 쪽에서 이제 그 약간 작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설이
얘기가 나오면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뭐 이제 거래소로 보면 제약주, 코스닥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네. 공이 거의 한 6% 가까이 빠지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심리를 많이 좀 악화시켰기 때문에 많이 빠졌네요. 오늘 특징 업종은 네, 제약하고 바이오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좀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게 많이 있나요? 예. 그나마 선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강부합의 마침 네. 전기전자인데요. 요즘 시장이 이제 전기전자나 자동차는 원체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날은 오히려 약간 버티거나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게 과연 좋은 건지는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금요일이 너무 좀 안 좋게 끝나니까 주말을 맞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다음 주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이제 사실은 다음 주는 일단 주 초반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증시가 며칠 휴장이었는데 예. 중국이 그나마 이제 요번에 이제 군사 어떤 그런 그 대회를 앞서서는 주가를 좀 정부가 방어를 했었는데 요게 끝나고 나면 방어를 안 할 거다 얘기가 좀 있어서 네. 다음 주는 사실 이제 중국 증시가 다시 변동성이 커질지 아닐지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앞서 예측한 것처럼 미국 FOMC 회의가 있어서 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사실은 분위기가 갑자기 확 돌아설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9월이 참 불안불안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를 하겠고요. 오늘은 비즈니스워치 윤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윤도진입니다. 네,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엄청난 돈잔치였다고 하네요. 네, 홍콩 빈과일보는 이번 열병식에 들어간 총 경비가 215억 위안, 우리 돈으로 3조 8,700억 원 선에 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맑은 날씨를 위한 공장 가동 중단, 베이징 시민의 감시 활동 동원, 그리고 상가 영업 정지 비용 등을 모두 합친 것인데요. 네. 총 경비 215억 위안을 항목별로 보면 이른바 열병식 블루로 불리는 청명한 날씨를 위해서 8월 중 20일간 1927개의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킨 경제적 손실이 192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고요. 베이징 시민 85만 명을 거리 순찰과 감시에 동원한 비용도 12억 위안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시민 한 명의 하루 일당을 100위안, 18,000원 정도로 측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 왕푸징, 첸먼, 시단 등 베이징 5대 상가의 상점들이 영업 중단 명령으로 입은 10억 위안의 영업 손실도 포함됐고요. 열병식에 참가한 장병 12,000명과 외국 군대 867명의 2주간 훈련 비용과 식사비는 1,900만 위안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열병식 경비에 대해 감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한 경제학자는 열병식 자체 경비만 해도 6년 전 건국 60주년 열병식 때보다 6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80억 원가량 더 들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윤도진 기자가 상하이에서 특파원 활동도 했었잖아요. 네. 예, 중국의 이렇게 통 큰 이 열병식,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 서민들도 춘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폭죽놀이를 하고 예. 자기 이제 과시하는 거에 이제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을 보면은 과시.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만큼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감정도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반발을 하지는 않는 분위기인가 보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터키 앙카라를 방문한 부총리는 현지 외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
없고 말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1%는 유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는 3.3%. 예. 네. 하지만 그는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중국의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당국의 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 계속 들었던 얘기긴 한데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라도 낮춘다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가고 있는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영업 대출이 1년 사이에 24조 원이나 늘었다고 하네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인데요. 이게 24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 9,0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에 198조 5,096억 원보다 24조 3,647억 원, 그러니까 12.3%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런 증가세는 같은 기간 전체 원화 대출 증가율인 7.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 개인 사업자에게 새로 나간 신규 대출은 51조 9,4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2,370억 원, 34.1%나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이유가 분석이 되나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50대 대출 잔액이 82조 4,470억 원으로 39.8%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예. 이어 40대가 28.3%, 60대가 21.4%였는데요. 그러니까 50대의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60대도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베이비부머 세대가 치킨집 같은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선 것으로 일단은 관측된다는 게 국민의 생각입니다. 네. 또 다 자영업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대출 증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또 고소득 자영업자 탄로 소득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세금 안 거치는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네요. 네, 일단 이거는 일단 밝혀진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의사나 변호사 등의 이 전문직 종사자나 예식장, 룸살롱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탄로 소득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요.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서 1조 51억 원의 소득이 탄로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네. 이거는 2013년에 잡아낸 탄로소득 9,786억 원보다 265억 원 늘어난 규모고요. 5년 전인 2010년 4,018억 원의 약 2.5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난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5,41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이제 계속 내야겠네요. 한번 그렇죠. 발견이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한전이 그동안에 전기가 몰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이 적자가 심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최근 네. 5년 동안 더 걷어간 전기요금을 봤더니 이게 또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201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한전이 사용량 이상으로 요금을 징수한 금액, 관합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1,886억 원이었고요. 또 반대로 못 받은 체납 전기요금도 93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지연 새정치민주연합위원이 한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68만 가구로 5년 전인 2010년 49만 7천 가구보다
18만 3천 가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체납 금액도 당시 체납 금액이 그러니까 938억 원으로 5년 전에 602억 원보다 336억 원, 그러니까 56%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한전이 과다 수납하고 청구한 전기요금은 매년 300억 원이 넘게 거쳐서 1,886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네. 이 더 받든 덜 받든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정감사가 언제부터죠?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면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요구해서 받아서 분석해서 내놓은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한국전력은 계속 엄살이었는데 이렇게 과다 청구, 수납한 전기요금이 많다는 거는 좀 이야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네. 세금도 좀 잘 냈으면 좋겠고 이 전기요금 같은 것은 좀 잘 걷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윤도진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지는데요. 경제신간과 경제영화관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요, 이 책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 아시나요? 이 저자인 스티븐 레빗이 신작을 내놨습니다. 괴짜처럼 생각하라. 계속 괴짜로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영화관 시간에서는요. 이 영화도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미션 임파서블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통해서 파킨슨 법칙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그냥 오프닝을 하죠. 경제상식 퀴즈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의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간단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최근 이것의 개혁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노동, 2번 운동, 3번 감동입니다. 감동을 개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보기만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노동, 2번 운동, 3번 감독입니다. 뒤에 다 개혁을 한번 붙여보시면은요, 뭐가 더 입에 착 달라붙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경제신간에서 소개해드릴 책도 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12일에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파주 포크 페스티벌 입장권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노동, 2번 운동, 3번 감동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바로 문자 주십시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네, 오늘 퀴즈 상품으로 드릴 책도 여기서 소개가 되죠. 오늘의 경제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뛰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바로 시작하는지 몰랐죠. 예, 그래도 호흡은 살아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네요. 네. 프로십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을 제가 아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긴 했어요. 괴짜처럼 생각하라. 네. 사실 어떤 시장이든지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이 출판 시장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작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의심할 필요 없이 바로 예. 지갑을 열게 하는 작가. 부럽다. 예. 다음 네. 작품이 작품이 기다려지는 작가. 예. 경제 경영서 분야에서 아마 이 스티븐 레빗이라고 하는 작가가 네. 그런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프리코노믹스. 그렇죠. 프리코노믹스. 경제학. 예. 2005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요. 이거 팟캐스트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영어로 하지만은 그래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괴짜 경제학이 번역이 돼서 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예.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선사를 했었는데 이번 신간 괴짜처럼 생각하라. 괴짜 경제학자의 괴짜 예찬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 사람이 괴짜인가 보네요. 예, 스스로 괴짜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전작과 마찬가지로 저널리스트인 스티븐 더브너와 함께 집필을 했고요. 네. 스토리텔링 방식의 풍부한 경제 지식을 가미시켜서 정말 소설을 읽듯이 네. 아주 빠르게 읽히는 책이 바로 또 괴짜처럼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아까운데 책 사기. 근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이번 책 같은 경우에도 괴짜가 되라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돼야 될 것 같군요. 예.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괴짜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똑바로 바라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납득할 수 없는 일종의 요지경 세상이라는 거죠. 많은 비판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삐딱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그럼 가능성이 좀. 그러게 예. 말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스포츠 여러 분야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일종의 이제 괴짜 생각법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두뇌 재부팅하기, 예, 예. 모른다는 사실 알기, 오. 잘못된 질문 바로잡기, 근본 원인 찾기, 아이처럼 생각하기, 네. 괴짜처럼 포기하기 이런 목차에 따라서 네네. 괴짜처럼 생각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저. 네.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고 제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짜처럼 생각하는 것을 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단 1시간이라도 가만히 앉아 순전히 생각만 했던 마지막 시점이 언제였는가?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면 꽤 오래전 일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초고속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세계 정상급의 작가이자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설립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재능을 선보였던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러한 생각 부족에 대해 수년 전 이렇게 말했다. 1년에 2-3차례 이상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일주일에 1-2번 생각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우리 역시 일주일에 1-2번은 생각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를 권하고 싶다. 그렇다고 당신이 반드시 괴짜처럼 생각하고 싶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괴짜처럼 생각하는 데에는 모종의 불리한 면이 따를 위험성이 있다. 어쩌면 당신은 시대의 흐름과 멀리 떨어져 살지도 모르고 때로는 사람들을 몹시 당혹해 하는 말을 내뱉게 될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제가 괴짜이지만은 약간 좀 리스크를 중급으로 낮추기 위해서 네. 예, 멀리 가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요. 라디오 진행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예. 네. 근데 괴짜처럼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앞서서 목차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잘못된 질문 바로잡기에 대한 그거 이야기를 궁금했어요. 예. 해드려 볼게요. 네.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시험이거든요. 맞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다양한 종류의 질문들, 시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질문 안에 갇혀 있으면 올바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절한 해답을 못 찾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오.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핫도그 먹기 대회 뭐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참 많이 먹으면 우리나라 재미교포도 이거에 먹기, 우승했던 예. 적이 있었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핫도그를 많이 먹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핫도그 먹기의 세계 챔피언이 일본인 고바야시라는 분이 세계 챔피언이라고 그럽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분은 이 핫도그 먹기에 매달리게 된 걸까요? 비결이 있는데요. 우승하게 예. 된 비결도 있고 사실 되게 뭔가 이 집세가 밀릴 정도로 참 힘들게 살던 절박한 분이었어요. 상황이 있었군요. 그렇죠. 올머 겨자 먹기식으로 핫도그 먹기 대회에 진출을 했고 6연승 기록, 세계 챔피언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와, 예. 그가 이러한 기록을 갖게 되기까지 질문 바로잡기를 통해서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 대회를 참가하려고 결정했을 때 네. 분석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전 대회의 영상들을 보면서 우승자들이 어떻게 먹었는가를 봤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별다른 전략 없이 핫도그를 막 그냥 막 먹더라는 넣었군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핫도그를 먹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예. 때 이 고바야시가 질문을 바꿨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핫도그를 더 쉽게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쉽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질문이 달라지니까 문제 해결법도 달라졌다는 거죠. 핫도그와 빵을 분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세지는 빨리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빵이 좀 힘들죠? 이걸 빨리 먹으면서 예. 다른 손으로는 물에 빵을 막 적셨다고 그래요. 오. 그러면서 반칙 아니에요? 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먹고 예. 뛰고 꿈틀거리면서 실험을 해본 거죠. 와. 그래서 나름대로 핫도그를 쉽게 먹는 방법을 예. 찾아냈고요. 기존 기록의 2배가 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질문을 다르게 해보면 예. 다른 해답이 보인다는 거죠.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질문을 바꿔봐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웬만하면 가운데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안전하니까요. 안전하니까요. 네. 근데요.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축구 페널티킥 상황에서 네. 골키퍼와 키커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정말 저도 참 지켜보는 저희들도 예. 되게 긴장이 저 그때 되잖아요. 화장실 가고 막 이래요.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게 네. 돌아갈까요? 어디로 공을 차야 확률이 높아질까? 실제로 이걸 연구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골키퍼가 페널티킥으로 날아온 공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는 경우는 57%, 네. 왼쪽으로 몸을 날리는 경우는 41%라고 그럽니다. 네,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그냥 서 있는 경우 2%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골키퍼는 공을 찰 때 어느 방향이로든지 몸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럼 키커는 확률적으로 중앙으로 차야겠네요. 골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예.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키커들이 이러한 통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 때 보세요. 구석으로 차려다가 그러니까요. 막 그냥 골대 맞고 뭐 그렇죠. 허무하죠. 왜 그럴까요? 음. 키커들은 중앙으로 공을 찼다가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다가 막으면 네. 관중들로부터 먹게 될 그 야유와 그 모욕감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 구석으로 차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또는 남들의 시선이나 어떤 그런 거 치욕 같은 거
뭐 속된 말로 쪽팔림 네. 무시하고 전공법으로 가운데로 차는 거 이게 올바른 해답을 찾는 방법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으로 차는 것이 그냥 전공법이고 구석으로 차는 게 괴짜 키커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남의 눈치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 극복하는 게 괴짜가 되는 길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괴짜가 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제가 앞서 근본 원인 찾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위궤양 같은 거 자주 걸리세요? 늘 그렇습니다. 지금요. 사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궤양의 원인은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한 위산 과다 분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사실이긴 하죠. 네. 근데 호주의 젊은 의사가 궤양의 치료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원인 말고 다른 원인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냈나요? 그리고 발견한 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테리아. 예, 이 검사 해보자고 해요. 그렇죠. 이거 발견한 분 베리 마셜 박사. TV에 나와서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베리 마셜 박사는 이걸 찾아낸 뒤에 근본 원인이 박테리아였다는 거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박테리아를 통째로 삼켜버린 후에 항생제를 먹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이 덕분에 박테리아를 잡는 항생제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인생에 막힌 답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했잖아요. 그렇죠. 위산과다 분비. 그것만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균을 죽여야지 된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근데 책 소개만 들어봐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죠. 슬슬 읽힐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 제가 아까 공저자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명은 경제학자고 한 명은 저널리스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출판시장에서 잘 팔리는 책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도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철학자와 또 고카 후미다케라고 하는 작가가 같이 작품을 쓴 겁니다. 저희 이 시간에서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협력 관계를 인정을 하고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누군가는 정보를 주고 누군가는 그걸 재밌게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책이 쓰여졌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 정보가 난무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자체가 참 힘든 세상인데요. 그렇다면 이 책의 조언대로 괴짜가 한번 되어보는 것도 이게 어쩌면 좀 삐딱하고 왜곡된 세상에서 좀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쯤은 나의 생각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이번엔 경제 영화관 시간입니다. 영화 속의 경제 이야기 찾아보겠고요.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영화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보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서 새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쥐라기 월드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또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도 아마 저희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5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5번째 이야기 로그네이션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던데요. 이 우리의 주인공 에단 헌트는 계속 나오겠죠? 네, 그대로 톰 크루즈가 나옵니다. 톰 크루즈 액션을 하기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거 아닌가 이제? 그렇죠. 이 오리지널 미션 임파서블 처음 나온 게 1996년입니다. 와, 20년 됐네요? 네, 거의 20년이 됐죠. 네. 당시 톰 크루즈 34세.
지금 53세입니다. 아니, 왜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네. 톰 형도 50대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나이 들었으니까 액션이 좀 약해진 것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희한하게 이 시리즈를 더 할수록 톰 크루즈의 액션 강도가 좀 높아집니다. 네. 나이가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건 그래야 될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만큼의 또 매력을 발산하려면은 네. 액션을 더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IMF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 나오는 IMF는 그 약간 의미가 IMF는 다르죠? 아니고. 네. 예. Impossible Mission Force 그러니까 불가능한 임무를 하는 그런 조직이다. 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 CIA에 있는 이제 비밀기관이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이 IMF를 해체하기로 합니다. 냉전도 끝난 마당에 네. CIA가 이런 비밀 조직을 남겨두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진리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IMF 요원인 에다넌트가 반발을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주장은 이겁니다. 예. 이 비밀 조직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이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위협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체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CIA와 신디케이트의 에다넌트가 동시에 쫓깁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어떤 인물이 나오나요? 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 요원 일사라는 또 다른 스파이가 나타나는데요. 예, 여성 요원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요원이 나타나서 때로는 에다넌트를 돕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또 곤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정체가 뭘까? 예. 그러면서도 에다넌트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일사밖에 없다 보니까 네.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군지는 밝혀지나요? 네, 밝혀집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걸 얘기를 해야죠. 영화 속의 경제 이야기는 어떤 걸 또 보셨나요? 네, CIA 생각할 때 이 IMF가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일부러 이 신디케이트라는 가상의 적을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네. CIA 국장이 IMF 팀장에게 우리가 이 신디케이트 소행이라는 모든 사건 현장에 가보니까 꼭 거기에는 IMF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작에 보면 크렘린궁을 박살내는 것도 있고 네. 또 뉴욕 속대밭을 만드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쪽에 IMF가 잡고 있으니까 우리 안 되겠다. 이제 IMF를 해체하고 CIA에 통폐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IMF 팀장은 반박을 하는데요. 우리 IMF를 없애시면 분명히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조직을 통폐합시킬 때 항상 하는 생각이 나오는 얘기랑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처럼 조직은 일단 한 번 만들면 좀처럼 없애기 힘든데요. 맞아요. 예, 오히려 덩치를 계속 불려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막스 웨버가 이런 게 이제 관료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경제학에서는 파킨슨의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파킨슨의 법칙이요? 네. 이게 어떤 거죠? 공무원의 수와 업무량은 상관이 없고 예. 업무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혹은 이 업무가 사라지더라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라는 내용의 법칙입니다. 네. 영국 경제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이 1955년에 이코노미스트의 에세이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58년에 이 내용을 보강을 해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네. 이 내용에 보면 이 파킨슨은 이제 자신이 세계 2차 그 대전 당시에 영국 해군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군대와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좀 관찰을 해봤습니다. 1935년 그 영국의 식민성 행정 직원은 372명이었는데요. 1954년이 되니까 1661명으로 무려 거의 한 5배가량 늘어납니다. 예. 이 사이에 1935년에서 54년 사이 이 사이에 영국이 국력이 약해져서 이제 식민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영국 해군 본부도 보니까 1914년에는 2,000명이었는데 1928년에는 3,600명 정도로 더 늘어나더라. 이 1914년에 비해서 주력 함정이 3분의 2 정도 줄어들고 사병의 수도 3분의 1가량 줄어들었는데 네. 희한하게 관리자 수만 80%가량 늘어났다. 요게 뭘까라고 이제 파킨슨이 고민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파킨슨이 내린 결론, 공무원들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조직을 더 키우고 네. 많아진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을
더 생기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직이 이렇게 되면은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잖아요. 위에 사람들만 많고 밑에 정말 실행 조직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일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더 뽑는데 일은 안 줄어든다. 이것도 파킨슨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역피라미드가 되는 형식도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일 텐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이 많다고 이제 출출되는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인사팀 얘기해가지고 몇 명을 더 뽑자. 그래서 2명의 부하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이래도 일이 많아 이래가지고 4명을 더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6명을 두게 됐는데 그럼 과연 이 홍길동의 업무량은 줄어들까?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안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할 때는 자신의 일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팀이 되다 보니까 조직을 관리하는데 새로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팀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게 되니까 회의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주요 사항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또 결제하기 전에는 보고서를 들여다봐야 되고 즉 조직이 커진 만큼 그만큼 새로운 일이 그전에는 없던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결정만 더 늦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직을 확대시켰을 때는 또 고만한 일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행하는 사람보다 관리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생각이 나는데 벤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도 하고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뭔가 빨리 돌아가게 되는데 힘들죠. 혼자 다 하려니.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조직을 불려가게 되는 것도 같은데 효율성의 문제가 진짜 조직이 커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직이 다 똑같은데 결국은 덩치가 커지면 관료적으로 가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기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 총각을 다투는 그런 산업계라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는 보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 과도하게 조직이 이제 이 관료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주 IT 같은 신산업에 대응하는 게 늦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혁신 기업들도 최근에 문제가 지금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덩치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발빠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맞아요. 결국 이러다 보면 구글이든 페이스북든 이런 데도 이제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는 걸까 모르겠네요.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관리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아끼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이거 사실 좀 인원이 너무 적으면은 일하기가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누가 이걸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사실은 이 파킨슨의 법칙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게 관료 조직에 특히 잘 적용이 됩니다. 관료 조직. 네, 민간 조직 같은 경우는 사람을 기용할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원을 마구 늘리지 못한다. 그리고 항상 견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이 인원들을 마구 늘리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많이 지우는데 그거는 일단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자기 견제 또 이제 과도한 축소가 이제 들어간다 보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정부 조직 같은 경우입니다. 정부 조직의 경우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자기 견제가 약해지다 보면 이 파킨슨의 법칙이 잘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파킨슨 법칙에는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관료는 경쟁자가 아닌 부하들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바란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료는 서로를 위해서 일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부처 이기주의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칸막이 규제가 여기서 많이 생산이 되는 거고 또 자기 후임이 많아야 자기 자리가 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위상이 강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료적인 특성에 특히 잘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병률 기자는 세종시에 많이 있잖아요. 네. 관료 조직에 많이 들여다보실 것 같아서 우리에게도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만드는 대책 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TF,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심지어 무슨 부처까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랬다가 이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해결되면 없애야 되는데 사실 보면 거의 없애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짝 이름만 바꾸고요. 예. 존치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때 늘린 인원을 축소하는 경우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역대 정부가 매번 작은 정부 이야기하면서도 이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조직이 많아지면 결국 정부 효율 떨어지고 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 얘기하다가 관료 조직 비판까지 와버렸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미래에는 방구로 가는 자동차를 탈래요. 미래에는 시간을 올리는 냉장고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논의로 최근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것은요, 간단한 정의는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고요. 이것의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개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양산을 위해서 필요는 인정을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노사정 모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는요. 1번 노동, 2번 운동, 3번 감동입니다. 개혁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정답 나올 거고요.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